사랑이라 믿던 순간 제 인생은 조용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1억 원이라는 구멍에 저는 부모님의 노후와 제 미래까지 쓸어 넣었고 그 독약은 끝없이 새어나가며 제 삶 전체를 갉아먹었습니다. 구원한다며 내민 손길은 결국 제 발목을 잡는 올감이었고 저는 사랑이라는 착각 아래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잔혹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모난 부분조차도 빛나는 개성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착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걷는 거리마다 화려한 기운이 따라붙었고 주변 시선들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 저는 그저 자부심에 취해 허세라도 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녀가 가진 소비 성향을 위험 신호로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을 즐길 줄 아는 매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매주 새로운 옷을 사고 평범한 카페는 잘 가지 않으며 늘 분위기 있는 장소를 원한다 해도 저는 그것이 그녀의 자기관리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제 세계보다 훨씬 비싼 삶의 템포에 적응하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사랑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았던 감정은 성숙이 아니라 현실을 흐릿하게 만드는 강렬한 조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면 제대로 볼 수 없는 법입니다. 저 역시 그 빛에 눈이 멀어 그녀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마저도 멋으로 둔갑시키며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 제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밤 그녀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침잠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두려움을 품고 도망다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진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몇 번이나 떨며 말을 고르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 밖으로 나온 단어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1억. 그 금액이 제 귀에 닿자 순간적으로 제 주변 풍경이 일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려막기의 끝에서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설명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 주저앉아 버렸는데 제 몸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가 단단하게 구축되고 있다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사실은 부실한 바닥 위에 올려진 환상이었음을 깨닫고도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그녀가 얼마나 오래 혼자서 이런 짐을 견뎌왔을까 하는 엉뚱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역시 스스로가 만든 비극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무너져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안의 모든 판단 능력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보다 감정적인 충동에 먼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움켜쥐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돕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감정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 기회를 주면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를 구원하면 두 사람의 미래가 더 희망적일 거라 착각했고
그 착각이 제 안에서 어떤 미덕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문제를 제 삶으로 끌어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런 단순한 사실도 보지 못할 만큼 어두운 감정의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가장 피해야 할 선택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부모님은 큰 수입 없이 근근히 생활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구하겠다는 헛된 결심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를 담보로 삼았습니다. 말을 꺼냈던 그날,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지만 결국 제 손을 잡고 잘 살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감정보다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희망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신기루 같은 확신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송금할 때 들었던 전율은 공포와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제는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부모님에게서 받은 신뢰와 희생의 무게가 결국 무너져 내릴 미래를 함께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지갑 속 카드들을 정리해 저에게 건네고 생활비 내에서만 쓰겠다며 자발적으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감동했고 그녀가 정말로 변화하려 한다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아침마다 가계부를 쓰는 그녀의 손끝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꼼꼼히 가격을 비교하는 모습은 이전의 화려한 소비 습관과는 전혀 달랐기에 저는 더욱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바라는 모습을 연기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면 뒤에 작은 균열마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붕괴의 신호였다는 것을 몇 년 뒤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믿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믿던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등기 우편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발로 밀어 숨기듯 제 시선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불안감을 단숨에 깨웠습니다. 제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과거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어온 지난 3년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제 뒷목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자는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녀가 숨긴 우편물을 찾아냈습니다. 독촉장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마비된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비수 같았습니다. 연체, 금융조치, 법적 절차. 이미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던 단어들이 또다시 제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그녀의 금융앱을 열었습니다. 내역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출, 또 대출, 그리고 또 대출. 스크롤을 내려도 새로운 금액이 등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명의로 된 대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가 단순히 소비를 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저를 그 소비의 동반자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을 몰래 사용해 새로운 빚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배신보다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손끝이 얼어붙고 몸속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자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3년 전 봤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울음을 토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척하며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피로감과 혐오감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 반응이 패턴이라는 것을요. 위기가 닥치면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영과 충동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저는 그동안 그 패턴을 감정적인 약함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그것은 치밀한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감성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책임을 흐리는 방식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어떤 약속도 어떤 미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내역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저는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품 가방 가격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가방, 몇 달치 월급을 넘는 코트, 정기적으로 받은 피부 시술 비용들. 그녀는 일상에서 제가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한 동안 그녀는 또 다른 자아를 꺼내 들고 화려한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를 사는 사람처럼 저에게는 절약하는 얼굴을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저보다 훨씬 비싼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소비되어 왔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과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허영의 늪에 빠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소비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소비를 감추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로 이자를 최소화하는 척하며 원금을 방치했고 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어 카드론을 이용했으며 결국 그마저도 막히자 제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빚을 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아낸 순간 저는 전율에 가까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처럼 불어나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그림자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이자가 늘어나는 듯한 고통은 정신을 좀먹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적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갚아나가면 해결될 거라 믿었던 과거의 빚은 이미 또 다른 빚에 덮여 그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비 중독자이면서 동시에 위기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 가정을 지옥 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가장 옥죄었던 감정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왜 그 돈을 내어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오셨고 노후에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희망마저 송두리째 가져가 버린 셈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쥐어주던 작은 용돈은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손등에 거친 주름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 하나 때문에 부모님의 삶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떤 판단으로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죄의식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일시적인 실수도 한 번의 과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성향이었고 본질이었습니다. 욕망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모든 특성이 그녀의 가장 단단한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가 가진 장점만을 보며 단점을 감싼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은 그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외면의 껍데기였을 뿐, 실제 내면은 사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모습은 그녀가 만들어낸 표면적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사랑한 것이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질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으로 덮어도 본성이 허물어진 사람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전에 눈물을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들먹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빚이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법적 논리를 앞세워 저를 올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임에도 제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 투쟁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제게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해방의 의미를 가져야 할 텐데 저에게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저는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며 소박한 삶을 꿈꿨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무리한 선택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순한 감정 하나 때문에 저는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 무너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단 한 사람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 허무함과 절망은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결혼 전 1억을 대신 갚아주던 그날, 저는
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멍난 독에 물을 부으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구멍난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독을 완전히 놓아버릴 생각입니다. 제 삶을 다시 세우려면 상처난 손으로라도 그 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지려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선택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지옥의 입장권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려 합니다.